예, 소개받은 대로 경기 안양 만화 출신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 의원입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 하기에 앞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야당, 검찰, 언론의 파상 공격이 권력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검찰은 조국 가족과 관련된 몇 분에 대해서 특수부 40명을 포함한 검찰 수사관 200명을 상시 고용해서 갖은 인권 유린적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청문회 그날 대략 압수수색을 시행했습니다. 인사청문회 바로 직전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인사청문회 그날 소환 없이 기소했습니다. 역사적인 한미 정상회의 그날 초유의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조국 장관은 그때 압수수색 당시에 업무 중이었습니다. 장관이기 전에 자연인이었습니다. 현장의 검사팀장과 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가급적 신속한 압수 집행을 해달라는 부탁을 전화로 했다고 합니다. 압수수색의 소유자였던 장관입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로 건강을 심하게 해친 정경심 교수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이런 경우에 압수수색 현장에 참관하면서 혹시라도 있을 부적절한 압수수색 집행의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자연인입니다. 만약 조국 장관이 귀가해서 현장에 참관했다면 검찰은 수사를 방해하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반항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장 집행 시에 처와 자식에 대한 부탁을 자연인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명했습니다. 이를 야당은 장관의 부당한 수사지휘 위법행위로 탄핵을 소추하기까지 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총리께서는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국 장관의 그 전화통화가 가장으로서 집의 주인으로서 남편으로서 상식적인 당부로 보십니까? 아니면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부적절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십니까? 네,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감독했다고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해석은 누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은 공교롭게도 장관이기 때문에 오해받을 여지가 있었다는 점에서 저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123조는 가택을 압수수색할 경우에는 주거주, 그 집에 사는 주인이 반드시 참여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법을 둔 취지는 공권력의 집행, 법 집행으로서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그 개인의 이익 기본권의 침해는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시간이나 압수수색이 계속됐다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권력을 집행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기본권 침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그 원칙을 검찰이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해서는 깊은 의문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검찰 측에서 바로 그 얘기를 내놓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정도라면 피의사실 유포 같은 것도 그때그때 반성하는 자세를 취했더라면 훨씬 더 균형 있는 검찰이라는 인상을 주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한두 마디 좀 보충해 볼까 합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통상적인 자연인으로서 영장 집행 장소에서의 개인의 방어권 행사를 한 자연인으로서의 그런 통상적인 당부냐, 아니면 정말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압력 행사냐라고 하는 점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기준이라면, 저는 전화를 받은 검사의 태도, 그리고 그 이후에 압수수색의 절차 진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시 조국 장관의 그 전화 통화 요구에 그 영장의 주인 검사는 뭐 아무 이상 없이 전화를 받았고, 또 부적절한 통화라고 하는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11시간에 걸친 이례적인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최소한 신속하게 해달라고 하는 법무부 장관의 자연인으로서의 부탁도 헌신짝처럼 내버린 것이죠. 압력을 느꼈다고 전혀 그 상황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동안 검찰이 정치 행위를 한 그 언론 플레이, 피사실 공표, 이거와 더 가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성만 2분 계시는 집에서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먹고 하는 것들은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또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이런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야당 의원에게 누설하는 검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불법이 더 큽니까? 아니면 정말 전혀 법무부 장관으로서 앞뒤 전후 100% 조심하지 못한 전화통화의 그 부당성이 더 커 보입니까? 총리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검찰이 장관의 그러한 부탁을 문제 삼는다면 검찰 스스로의 자세도 되돌아보는 균형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외교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장관님 오셨네요. 장관님은 수행은 안 하셨겠군요. 예. 네. 근데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일부 언론에서는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 답변하고 문 대통령은 뭐 무시당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그런 예의 없는 스타일, 그것은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거의 모든 나라 정상회담에서도 나타난 일이었어요. 한국 관계에서의 특별한 그런 무시 행위였습니까? 외국 정상의 스타일에 대해서 직접 언급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결론적으로 우리 대통령께서 의존적으로 소홀한 대접을 받았다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대통령께서 정해진 시간을 넘겨서 한 65분간 회담을 하셨고, 장소도 우리 측 숙소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뒷시간을 잡아서 좀 더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가장 마지막 시간을 회담 일정으로 잡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본다면 이게 홀대가 아니라 상당한 배려를 받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미 외교 당국 간에 굉장히 긴밀한 조율을 통해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순서라든지 또는 예정 시간을 넘겨서 회담을 진행했다든지 그런 데 다 그런 노력들이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회담 중에 최근 북한의 대화 재개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 정신을 분명히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재확인했죠. 네, 그 주변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확히 지적하신 대로이고요. 그 점이 한미 정상회담의 아주 중점적인 성과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서도 말씀을 나눴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미 동맹의 지속 강화를 재천명했습니다. 과거 한미 동맹은 그 보조축으로 일본이 있었죠. 그래서 한미일 삼각 협력 체제가 기본 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본이 한일 관계 그 갈등에 있어 하나의 주요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그 구체적인 이 갈등에 대한 중재 노력에 대한 용의가 있었다는 의사를 전달받으셨나요? 혹시? 미국은 중재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갈등이 존재하더라도 대화를 통해서 서로 원만히 해결하길 바란다 하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한일 양국 간의 어려움을 대화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하길 바란다는 그런 의사는 지속적으로 전달을 하고 있고 거기에 도움이 된다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때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구체적인 말씀이 있었나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런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미국의 기존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뭔가 거기에 좀 중요한 의제가 한미 동맹에 있어서 한미일 협력 관계가 좀 중요한데요. 뭔가 좀 전략적 무관심이랄까, 뭐 그런 듯한 느낌 이런 것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뭐 그 한미일 동맹 관계에서 일본의 시급성이 아직은 없다. 그러니까 당분간 그 군사적 위협이 사라졌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 갈등 관계가 아주 지속적이고 깊고 심각하기 때문에 중재 역할에 대해서는 좀 거리를 둔 것으로 느꼈는가? 그 혹시 둘 중에 하나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일 간의 갈등에 관심이 저하됐다든지 또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중재 의사 없다는 그런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한일 간에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란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고 그러한 역할을 하겠다 하는 입장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소추가 있었습니다. 초유의 일이죠. 한 3번째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탄핵 소추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여러 가지 앞으로 향후 그 정치적 일정을 잡는데 여러 가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앞으로 아주 중요한 우리 북미 정상회담을 포함 안보 외교 현안이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는 그런 전망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트럼프가 오히려 정면 돌파하면서 탄핵의 그 이유들을 뒤덮는 방법으로 재선 승리에 필요한 외교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핵심 안보 사안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이다라는 정반대 예측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미국의 국내 정세 문제에 관해서는 직접 언급드리지 않는 것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북미 실무 협상이 잘 진전되고 그러한 결과를 통해서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 번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로서는 기대도 하고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총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한일 청구권 협정 1960년 당시에 그에 관해서 우리 총리님의 식견 높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때 당시에 사또 에이사쿠가 총리였죠. 지금 보면 아베 총리의 외종조부 사또 에이사쿠가 당시에 청구권 협정 당시에 총리였습니다. 최장수 총리였었죠. 그자가 분명히 한 것은 독도는 일본의 땅이고 절대로 일본의 조선 점령은 강제 점령도 아니고 불법 점령도 아니고 합법적인 틀에서 이번 보상은 경제적 보상으로 은사금, 축하금 정도의 성격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했고, 사실 대한민국이 그 일본의 주장을 꺾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1965년이면 일본의 국력의 약 26분의 1 정도 되는 아주 어려운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또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빼고라도요.
그 점에 관한 우리 총리의 생각, 그것이 사실 그 이후에 이 대일 청구권 문제, 한일 문제 모든 것에 꼬이게 된 원인이 됐던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1965년 당시에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그리고 박정희 정부의 생각 등이 맞물려서 물론 일본 정부의 생각도 그랬겠습니다만 이 국교 정상화 협상과 한일 기본협정을 서둘러 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두르다 보니 식민지배의 법적 유효성 여부라든가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묻어둔 채 각자 따로따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채 협정을 체결한 것이 두고두고 문제의 근원이 됐다는 것 인정합니다. 네. 저는 이제 한 차례 또 다른 파도가 남아 있습니다. 일본이 남조선 민주주의 공화국인가요? 북한과 조일 이제 협정을 혹시 내릴 것이냐 할 것이냐 아니냐라는 점에 관해서 첫 번째로는 고이즈미와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조일 평양 선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내용을 보면 아주 전향적인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아베가 이와 같은 북한과의 뭐 조일 평양 선언 유사한 그런 이제 배상금 협정을 한다고 한다면 사실 그것이 하고 싶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반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북한의 위협입니다. 핵 위협입니다. 지금 이제 북미 간의 협상이 사실 핵의 문제에 관해 정면으로 돌파되고 있는데요. 그 점에 관해서 아베가 과연 그 핵 문제와 미국 문제가 패키지로 사라졌을 때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을 하나의 대상 가상 적국으로 하는 그 조일 관계에서 다시 한번 이런 것을 시도할 공산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아베 신조 총리께서는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가 평양에 방문해서 김정일 위원장과 평양선언을 맺었을 때 그 수행 인원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아베 총리의 뇌리에는 그때의 일이 깔려 있을 거고 만약 북일 간의 관계를 진전시킨다면 평양선언이 그 토대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짐작합니다. 청구권 협정 이후에 북일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기본 조약이 맺어지죠. 그때 뒤에는 이 식민지 지배 뭐 아무튼 그 지배 어떻든 간에 그 지배는 무효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진행 현재형으로 돼 있어서 그것도 자체도 이제 서로 오해가 되기도 하고 또 해석에 여러 가지 다양성을 낳게 됐는데요. 저는 이 새로운 조일 조약이 내려질 때 그때는 분명히 북한이 일본의 강점을 불법 강점이고 약 300억 정도의 배상금이 된다면 그것은 손해배상금으로 받을 공산이 큽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일본과 협상을 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는 남북이 공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여러 관점,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 국가적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면 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단히 가상을 전제로 하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북일 간의 접촉이나 또는 국교 정상화 시도를 주의 깊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부가 할 일이 있다면 기꺼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한일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요. 일본 물건에 대해서 불매 운동도 이루어지고 있고 대통령께서 선포하신 한일 경제 협박에 의한 대한민국의 항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깊은 얘기들은 이제 아마 다른 위원회에서 할 것 같고요. 그 일본의 전범 기업들 또는 그 계열사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맞지 않는 수주 행위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현충 시설에 S1이라고 하는 그 시큐리티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세컴이 대주주입니다. 제1대주주인데 그 세컴이 우리나라 현충 시설을 전부 다 수주받아서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점 혹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네, 최근에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서로 볼 적에는 충분히 여러 저항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문제는 국제 조약이나 또는 관계 국내 법령을 준수했느냐로 판단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예, 준비한 건 많은데 더 이상 물을 시간이 안 되는군요. 주님 식견 높은 일본과의 관계에 관한 정책에 있어 중심을 좀 잘. 네, 감사합니다.